그날따라 유난히 하늘이 꾸물거렸어요. 금방이라도 한바탕 비를 쏟아낼 것처럼 잿빛 구름이 낮게 깔려 있었지요. 양손에 바리바리 든 짐 때문에 팔이 빠질 것 같았지만 마음 한구석을 짓누르는 이 기분은 날씨 탓만은 아닐 겁니다. 하나뿐인 아들, 원구 녀석의 집에 가는 길은 언제부터인가 즐거움보다는 무거운 의무감으로 다가왔습니다. 쉰을 바라보는 아들이지만 제 눈에는 아직 물가에 내놓은 어린애 같았고 손주 녀석 눈에 밟히는 건 어쩔 수 없는 할미의 마음이었으니까요. 엘리베이터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은 영락없는 늙은이의 형상이었습니다. 곱던 얼굴엔 검버섯이 피었고 총기가 서려 있던 눈은 세월의 풍파에 흐릿해져 있었죠. 그래도 자식 집에 가는데 초라해 보이고 싶지 않아 가장 아끼는 외출복을 꺼내 입고 희끗한 머리도 곱게 빗어 넘겼습니다. 한쪽 손에는 손주 녀석이 좋아하는 소불고기를, 다른 한쪽 손에는 며느리가 좋아하는 제철 나물 무침과 밑반찬이 담긴 보따리가 들려 있었어요. 이 보따리의 무게만큼이나 제 어깨를 누르는 삶의 무게가 버겁게 느껴지는 날이었습니다. 딩동. 현관문이 열리고 7살 배기 손주 현준이가 와락 달려나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오냐, 우리 강아지. 잘 있었어? 아이를 품에 안는 순간만큼은 세상의 모든 시름을 잊을 수 있었어요. 아이 특유의 풋풋한 살 냄새가 코끝을 간지렸습니다. 그 순간 거실 소파에 누워 스마트폰을 들여다보던 며느리 신정미가 고개만 까딱하며 건성으로 인사했습니다. 오셨어요, 어머니. 그래, 정미 너는 잘 있었니? 이거 현준이 먹일 불고기랑 밑반찬 좀 해왔다. 어머, 냉장고에 자리도 없는데. 그냥 몸만 오시라니까요. 말은 고맙다는 뜻이겠지만 그 말투에는 귀찮음이 덕지덕지 묻어 있었지요. 저는 애써 서운한 마음을 감추고 부엌으로 가 가져온 반찬들을 냉장고에 차곡차곡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사이 며느리는 소파에서 일어날 생각도 하지 않고 스마트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제가 이 집에 오는 날은 며느리가 공식적으로 파업을 선언하는 날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할머니, 로봇 조립하는 것 좀 도와주세요. 알았어, 우리 현준이. 할미가 반찬만 정리하고 금방 갈게. 냉장고 정리를 마치고 거실로 나와 현준이와 함께 블록을 맞추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아이의 제잘거림을 듣고 있으니 굳었던 마음이 조금은 풀리는 듯 했어요. 한참을 놀아주다 보니 목이 말라 물을 마시러 부엌에 갔다가 거실이며 부엌이며 어지럽게 널린 잡동사니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며느리는 원래 깔끔한 성격과는 거리가 멀었지요. 제가 한숨을 내쉬며 아이 장난감부터 정리하고 있는데 며느리가 하품을 하며 방에서 나왔습니다. 어머니, 저 잠깐 백화점 좀 다녀올게요. 친구랑 약속이 있어서요. 현준이 저녁 좀 챙겨주세요. 점심은 먹었니? 나가서 먹으려고요. 그럼 다녀오겠습니다. 대답을 들을 새도 없이 현관문이 닫혔습니다. 이제 이 집의 모든 살림과 육아는 온전히 제 몫이 되었지요. 허허, 쓴웃음이 나왔지만 어쩌겠습니까? 하나뿐인 아들의 집이고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주가 있는 곳인데요. 저는 팔을 걷어붙이고 본격적으로 집안일에 나섰습니다. 밀린 설거지를 하고 거실을 청소하고 현준이가 어지른 장난감을 정리하고 나니 허리가 뻐근하게 아파왔어요. 잠시 숨을 돌리려는데 화장실에서 퀴퀴한 냄새가 새어나오는 것 같았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아니나 다를까 변기며 세면대며 물때가 잔뜩 끼어 있었어요. 바닥 타일 사이에는 곰팡이가 거뭇거뭇 피어 있었고요. 에고, 젊은 것들이 살림을 어쩜 이렇게 하고 살까? 저는 고무장갑을 끼고
화장실 청소를 시작했습니다. 락스를 풀어 구석구석 솔질을 하고 뜨거운 물로 여러 번 헹궈내니 속이 다 후련했어요. 땀을 뻘뻘 흘리며 청소를 마치고 샤워기로 대충 물기만 제거한 뒤 화장실에서 나왔습니다. 마침 현준이가 배고프다고 해서 저녁을 차려주려던 참이었지요. 그때였습니다. 띵 하고 도어락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며느리가 콧노래를 부르며 들어왔습니다. 양손에는 명품 쇼핑백이 여러 개 들려 있었어요. 어머니, 저 왔어요. 어우, 집이 환해졌네요. 그래, 어서 와라. 오는 길에 힘들지는 않았어? 차 막혀서 죽는 줄 알았어요. 아, 목말라. 물 좀 마셔야겠다. 며느리는 쇼핑백을 소파에 던지듯 내려놓고는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 찢어질 듯 날카로운 목소리가 집안을 갈랐습니다. 어머니, 잠깐 화장실로 와보세요. 무슨 일인가 싶어 급히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며느리는 잔뜩 인상을 쓴 채 손가락으로 화장실 바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어머니, 이거 뭐예요? 화장실 청소하셨어요? 응? 냄새가 좀 나는 것 같아서. 내가 했지. 그런데 바닥은 왜 이 모양이에요? 물기가 그대로 있잖아요. 저 지금 미끄러질 뻔한 거 아세요? 저는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고맙다는 말은커녕 다짜고짜 물기를 닦지 않았다고 타박하는 며느리의 태도에 어이가 없었지요. 아, 내가 정신이 없어서 물기까지는 미처 못 닦았구나. 금방 닦으려고 했어. 금방이요? 어머니, 집에서 살림 안 해보셨어요? 화장실 청소의 마무리는 물기 제거라는 거 모르세요? 이렇게 바닥에 물이 흥건하면 습기 차서 곰팡이 또 생기고 사람 미끄러져서 다치면 어쩌려고 그러세요? 며느리의 목소리는 점점 더 높아졌고 그 말투에는 저를 가르치려 드는 오만함과 무시가 가득했습니다. 평생을 자식과 가정을 위해 헌신하며 살림 하나는 똑 부러지게 해왔던 저에게 살림 안 해봤냐는 말은 그 어떤 욕설보다 더한 모욕으로 다가왔어요. 내가 살림을 해봤는지 안 해봤는지는 너가 더 잘 알 것 같은데. 너희 시아버지 살아생전에 우리 집 와본 사람들이 전부 살림 잘한다고 칭찬했었다. 아, 옛날 방식 말고요, 어머니.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호텔처럼 모델하우스처럼 건식으로 관리해야죠. 어머니 딴에는 고생하셨겠지만 이렇게 어설프게 하실 거면 차라리 안 하시는 게 나아요. 제가 사람 부르면 되니까요. 사람을 부르면 된다는 말에 기가 찼습니다. 그럼 여태껏 제가 와서 해준 온갖 집안일과 육아는 무엇이었을까요? 끓어오르는 화를 간신히 누르며 말했습니다. 그래, 너는 사람 부를 돈 있어서 좋겠구나. 나는 내 아들 집에 와서 내 손주 봐주면서 더러운 거 못 보고 청소 좀 해준 게 전부다. 그게 그렇게 잘못한 일이니? 잘못이 아니라고는 안 했어요. 다만 이왕 하실 거면 마무리를 똑바로 하셨어야죠. 이게 뭐예요, 정말. 안 그래도 비싼 돈 주고 인테리어 싹 했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막 쓰시면 금방 망가져요. 더는 대화를 이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수십 년 묵은 체증이 목구멍까지 차오르는 기분이었어요. 제가 입을 꾹 다물고 있자 며느리는 자기가 이겼다는 듯한 표정으로 혀를 차며 화장실을 나갔습니다. 그 순간 퇴근한 아들 원구가 현관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오셨어요? 그래, 원구야. 어서 와라. 저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이자 둑이 터지듯 서러움이 밀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들의 다음 행동은 제 기대와는 전혀 다른 것이었어요. 며느리는 아들이 들어오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달려가 팔짱을 끼며 아양을 떨었습니다. 자기야, 나 오늘 큰일 날 뻔했잖아. 어머니가 화장실 청소하시고
물기를 하나도 안 닦아 놓으셔서 나 미끄러져서 넘어질 뻔했어. 정말? 엄마, 왜 그러셨어요? 조심하셨어야죠. 아들은 상황을 파악하려 하기는커녕 며느리의 말만 듣고 저를 나무랐습니다. 제 평생을 바쳐 키운 아들이 제 사정은 묻지도 않고 며느리 편부터 드는 모습에 심장이 서늘하게 식어내리는 것 같았어요. 원구야, 그게 아니야. 내가 청소하고 바로 현준이 밥 차려주느라. 됐어요, 어머니. 뭘 잘했다고 자꾸 변명을 하세요. 정미 말이 다 맞잖아요. 바닥에 물기가 있으면 위험한 거 사실이잖아요. 며느리가 의기양양한 표정으로 제게 쏘아붙였습니다. 저는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단 말이냐? 너희 집 와서 종일 손주 봐주고 밥 해먹이고 청소까지 해줬다. 그런데 고작 화장실 바닥에 물기 좀 안 닦았다고 사람을 이렇게 죄인 취급하는 법이 어디 있어? 어머니, 목소리 좀 낮추세요. 현준이 듣겠어요. 그리고 누가 해달라고 했어요? 어머니가 좋아서 하신 거잖아요. 생색 내실 거면 그냥 아무것도 하지 마세요. 고성이 오가자 옆에서 듣고만 있던 아들이 인상을 찌푸리며 제 팔을 잡아 끌었습니다. 엄마, 좀 그만하세요. 왜 자꾸 정미 속을 긁어요? 피곤하게 정말. 그 한마디가 제 가슴에 비수처럼 날아와 박혔습니다. 왜 자꾸 정미 속을 긁어요? 평생을 아들 속 썩을까봐, 아들 기죽을까봐 노심초사하며 살아온 저에게 아들이라는 작자가 겨우 한다는 소리가 고작 그것이었습니다. 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것은 보이지도 않는 모양이었어요. 아들의 지지를 등에 업은 며느리는 이제 무서울 것이 없다는 듯 최후의 일격을 날렸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저희 집이 불만이고 제 방식이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이 집에서 나가세요. 저도 더는 어머니 모시기 힘드네요. 순간 집안에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며느리의 폭언보다 더 저를 절망시킨 것은 그 말을 듣고도 아무런 제지를 하지 않는 아들의 침묵이었습니다. 원구는 그저 시선을 피하며 바닥만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그 침묵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 더 잔인한 동의의 표시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분명해졌어요. 이 집에서 저는 더 이상 어머니도 할머니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눈칫밥 먹으며 무보수로 일해주는 가사도우미,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던 겁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눈물은 나오지 않았어요. 대신 차가운 분노가 온몸을 휘감았습니다. 주방에 고이 두고 온 반찬 보따리가 눈에 들어왔지만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현관에 벗어두었던 제 낡은 구두에 발을 구겨 넣고 벽에 걸려있던 외투를 걸쳤습니다. 아들도 며느리도 그 누구도 저를 잡지 않았습니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유일하게 저를 붙잡은 것은 거실에서 이 모든 상황을 지켜보고 있던 어린 손주 현준이 뿐이었습니다. 아이의 동그란 눈에 눈물이 그렁그렁 맺혀 있었어요. 저는 아이에게 다가가 머리를 한번 쓰다듬어 주었습니다. 할미, 집에 가는 거야. 현준이,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있어.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현관문을 열고 밖으로 나섰습니다. 쾅 하고 닫히는 문소리가 제 인생의 한 챕터가 끝났음을 알리는 신호탄처럼 들렸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짧은 시간 동안 수십 년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남편 일찍 여의고 홀로 원구를 키우기 위해 시장 좌판에서부터 식당 허드렛일까지 안 해본 일이 없었어요. 제 옷 한 벌, 신발 한 켤레 사지 않고 악착같이 모아 아들 대학 보내고 장가 보내고 저 아파트 전세금까지 보태주었습니다. 그 모든 세월의 끝이 고장 나가라는 말 한마디와 아들의 비겁한 침묵이라니.
허탈한 웃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큰 길가에 서서 택시를 잡았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뺨을 스쳤지만 이상하게 춥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머릿속이 얼음장처럼 차갑고 명료해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손님, 어디로 모실까요? 택시기사의 물음에 저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대답했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살지 않는 먼지 쌓인 제 유일한 안식처의 주소를 정릉 빌라로 가주세요. 택시는 밤의 도시를 미끄러지듯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무심하게 흘러가는 가로등 불빛을 바라보며 저는 조용히 결심을 굳혔습니다. 서러움과 배신감에 눈물을 흘리며 밤을 지새울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제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아니, 어쩌면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일지도 모릅니다. 그래, 이제 끝이다. 너희가 그토록 원하던 대로 나는 너희 인생에서 완벽하게 사라져 주겠다. 그리고 너희가 그토록 당연하게 여겼던 모든 것들을 내 손으로 거두어 들릴 것이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에요. 그저 내 것을 되찾고 내 인생의 주도권을 바로 세우는 일일 뿐입니다. 차창에 비친 제 얼굴 위로 희미한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분명 제 인생 이막의 시작을 알리는 차갑고도 비장한 미소였습니다. 택시에서 내려 낡은 빌라 앞에 섰을 때 제 손에 들린 것은 얄팍한 손가방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느껴보는 완전한 해방감과 동시에 낯선 막막함이 밀려왔어요. 이 빌라는 제 젊은 날의 땀과 눈물이 고스란히 배어 있는 곳입니다. 남편과 사별하고 갓난쟁이 원구를 업고 이 작은 보금자리로 이사와서 억척같이 살았지요. 벽지 한 장, 타일 한 개, 제 손길이 닿지 않은 곳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원구를 장가 보내고 아들 내외가 새 아파트로 들어가면서부터는 발길이 뜸해졌어요. 제 몸과 마음은 어느새 아들 집에 매여 있었으니까요. 오랜만에 열쇠를 꺼내 뻑뻑한 현관문을 열자 차갑고 퀴퀴한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불을 켜니 가구 위로 하얗게 내려앉은 시간의 덮개가 보였어요. 거실 한가운데에는 낡은 자개장과 빛바랜 소파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지요. 모든 것이 제가 떠났던 그날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저의 잃어버린 시간을 증명이라도 하듯이요. 저는 외투도 벗지 않은 채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에 힘이 쭉 빠져나가는 기분이었어요. 지난 수십 년의 세월이 파노라마처럼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시장에서 나무를 팔아번 푼돈을 모아 원구의 분유를 사고 밤늦게까지 식당 설거지를 하며 아들의 등록금을 마련했지요. 제 몸이 부서져라 일하면서도 원구가 엄마하고 부르며 웃어주면 모든 피로가 눈 녹듯 사라지곤 했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아들이었는데 그 아들이 며느리에 나가라는 말 한마디에 저를 외면했습니다. 화장실 바닥의 물기. 그깟 물기가 제가 평생을 바친 헌신과 사랑보다 더 중요했던 걸까요? 아니요. 이건 단순히 물기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서 저는 이미 오래전에 짐이 되어 있었던 겁니다. 제 재산, 제 노동력은 필요했지만 늙고 초라한 시어머니라는 존재 자체는 거추장스러웠던 것이지요. 그 사실을 깨닫고 나니 서러움보다는 차라리 맑고 서늘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눈물은 단 한 방울도 나오지 않았어요. 울어서 해결될 일이었다면 제 인생은 진작에 천국이 되었을 겁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 먼지 구덩이 속에서 제 잃어버린 인생을 한탄하며 밤을 지새울 수는 없었어요. 창문을 활짝 열어 차가운 밤 공기를 집 안으로 들였습니다. 그리고는 팔을 걷어붙이고 대청소를 시작했어요. 먼지를 털어내고 바닥을 닦고
묵은 때를 벗겨내는 동안 제 마음속에 쌓여있던 응어리들도 조금씩 씻겨나가는 기분이었습니다. 청소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었어요. 그것은 과거의 잔재를 털어내고 새로운 시작을 준비하는 신성한 의식과도 같았습니다. 한바탕 집을 쓸고 닦고 나니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었지만 마음은 오히려 깃털처럼 가벼워졌어요. 냉장고를 열어보니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잠시 망설이다가 찬장에 고이 모셔두었던 멸치와 다시마를 꺼내 육수를 냈습니다. 그리고는 남은 쌀로 밥을 짓고 김치 하나만 꺼내 조촐한 밥상을 차렸지요. 제 자신만을 위한 밥상은 수십 년 만에 처음이었습니다. 항상 아들 밥상, 남편 밥상, 손주 밥상을 차리느라 제 끼니는 찬밥에 물 말아 넘기기 일쑤였거든요. 따끈한 밥 한 술에 잘 익은 김치 한 조각을 얹어 입에 넣었습니다. 세상에 이렇게 맛있는 밥은 난생 처음 먹어보는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저는 텅 빈 빌라에서 낯설지만 평온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기 위한 첫날 밤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동이 트자마자 잠에서 깼습니다. 밤새 뒤척이지도 않고 깊은 잠을 잤어요. 창문으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유난히 따스하게 느껴졌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제 얼굴을 찬찬히 들여다보았습니다. 부석부석한 얼굴,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삶의 고단함이 새겨진 깊은 주름. 하지만 어제의 그 무기력한 늙은이는 더 이상 그곳에 없었습니다. 대신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듯한 낯선 여인의 눈빛이 저를 마주보고 있었지요. 가장 먼저 한 일은 은행에 가는 것이었습니다. 평생 허리띠를 졸라매며 푼푼히 모아둔 비상금 통장을 해지했어요. 두둑해진 현금 봉투를 손에 쥐니 든든한 갑옷을 입은 장수처럼 마음이 굳건해졌습니다. 그리고는 곧장 동네에서 가장 크고 세련된 미용실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젊은 미용사들이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는 시선이 느껴졌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았어요. 어서 오세요, 고객님. 어떻게 해드릴까요? 여기서 제일 비싸고 제일 세련된 스타일로 해주세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보이게요. 제 단호한 말투에 미용사는 잠시 놀란 듯 했지만 이내 프로다운 미소를 지으며 저를 자리에 앉혔습니다. 몇 시간에 걸친 파마와 염색, 그리고 영양 관리까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아보는 호사였습니다. 모든 과정이 끝나고 거울 앞에 섰을 때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촌스러운 파마머리는 우아한 볼륨이 들어간 갈색 단발머리로 변해 있었고 칙칙했던 얼굴은 한결 화사해 보였습니다. 어머, 고객님. 정말 10년은 젊어 보이세요. 너무 잘 어울리세요. 미용사의 칭찬이 빈말처럼 들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값을 치르고 미용실을 나섰어요. 가벼워진 머리만큼이나 발걸음도 경쾌했습니다. 다음 목적지는 백화점이었습니다. 평생 시장 옷만 사입었지 백화점 문턱은 넘어볼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 자신을 위해 돈을 쓸 자격이 충분하다고 생각했어요. 화려한 명품관을 지나 저는 며느리가 입만 열면 자랑하던 그 브랜드의 매장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는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그 옆에 있는 더 점잖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의 여성복 매장으로 들어갔어요. 손님,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아니요, 그냥 둘러보는 거예요. 내 몸에 잘 맞고 나를 가장 빛나게 해줄 옷을 찾고 있어요. 저는 점원의 도움을 받아 여러 벌의 옷을 입어보았습니다. 몸에 꽉 끼는 불편한 옷 대신 고급스러운 소재로 만들어진 편안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의 옷들을 골랐지요. 화사한 실크 블라우스,
몸매를 예쁘게 감싸주는 어라인 스커트, 그리고 캐시미어로 만든 부드러운 카디건까지. 탈의실 거울 앞에 선 제 모습이 너무나 낯설면서도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지냈던 진짜 정춘자를 되찾은 기분이었어요. 전부 다 이걸로 주세요. 제 말에 점원의 눈이 동그래졌습니다. 저는 당당하게 카드를 내밀어 값을 치렀어요. 수백만 원이 넘는 금액이었지만 조금도 아깝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옷이 아니었어요. 지난 수십 년간의 헌신에 대한 보상이자 앞으로 살아갈 새로운 인생에 대한 투자였습니다.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백화점을 나서는 길, 제 마음은 날아갈 듯 가벼웠습니다. 하지만 오늘의 가장 중요한 일정은 아직 남아 있었지요. 저는 택시를 타고 강남의 한 부동산 중개업소로 향했습니다. 그곳은 제 지인 중 한 명이 일 처리하나는 기가 막히게 한다며 추천해 준 곳이었어요. 유리문으로 된 세련된 사무실 안으로 들어서자 중후한 인상의 중개인이 저를 맞았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아 준비해온 서류 가방을 열었어요. 제가 건물을 하나 내놓으려고 합니다. 아, 그러십니까? 어느 쪽에 있는 건물인지요? 청담동에 있는 4층짜리 상가 건물입니다. 제 말에 중개인의 눈빛이 순간 변하는 것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아마도 허름한 행색의 늙은이가 내놓을 만한 물건이 아니라고 생각했겠지요. 저는 가방에서 건물 등기부등본과 건축물 대장을 꺼내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서류를 확인한 중개인의 태도는 180도 달라졌어요. 이거 사모님 소유 건물이 맞으십니까? 정말 좋은 위치에 있는 알짜배기 건물이네요. 네, 맞습니다. 제 명의로 된 제 유일한 재산이지요. 이걸 팔고 싶어요. 혹시 매매하시려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으신지요? 중개인의 조심스러운 물음에 저는 희미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이제는 좀 편하게 살고 싶어서요.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고 오롯이 나를 위해서요. 제 말에 담긴 의미를 다 알지는 못하겠지만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사모님. 그런데 이런 좋은 건물은 급하게 내놓으시면 죗값을 받기 어렵습니다. 시간을 좀 갖고. 아니요. 저는 그의 말을 단호하게 잘랐습니다.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그리고 제가 받을 수 있는 최고가로 팔아주세요. 수수료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제 단호한 눈빛과 말투에서 무언가를 읽었는지 중개인은 더 이상 토를 달지 않고 알겠다고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이름과 연락처를 남기고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거대한 주사위는 던져졌어요. 이제 더 이상 돌이킬 수 없습니다. 부동산을 나서는 제 등 뒤로 쏟아지는 따가운 오후 햇살이 마치 제 새로운 인생길을 환하게 비춰주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날 이후 제 휴대전화는 잠시도 쉴 틈이 없었습니다. 예상했던 대로 아들 원구에게서 부재중 전화가 수십 통이나 와 있었고, 엄마, 전화 좀 받으세요. 무슨 일 있어요? 그 같은 애타는 문자 메시지도 여러 개 도착해 있었지요. 하지만 저는 그 어떤 것에도 답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게 필요한 것은 감상적인 대화가 아니라 냉철한 이성과 단호한 행동뿐이었으니까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오후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받을까 말까 망설이다가 혹시 부동산에서 온 연락일까 싶어 조심스럽게 통화 버튼을 눌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저예요, 정미.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목소리에 저도 모르게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제 번호를 차단하니 다른 사람 전화로 연락을 한 모양이었어요. 무슨 일이니? 어머니, 전화는 왜 그렇게 안 받으세요? 사람이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세요? 그리고 말도 없이 어디 가신 거예요?
여전히 저를 다그치는 듯한 말투였지만 그 속에는 초조함이 잔뜩 묻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며느리가 다음 말을 하기를 기다렸어요. 어머니, 그날은 제가 너무 심했어요. 피곤해서 저도 모르게 말이 헛나왔나 봐요. 하지만 어머니도 잘못하신 건 아시죠? 어른이시면 먼저 속 시원하게 사과하시고 얼른 집으로 들어오세요. 원구 씨 아침밥은 누가 차려요? 현준이도 할머니만 찾고요. 기가 막혀서 헛웃음이 나왔습니다. 사과를 하러 전화한 것이 아니었어요. 자신은 조금 잘못했지만 더 큰 잘못은 제게 있으니 어서 돌아와 예전처럼 종노릇을 하라는 말을 저렇게 길게 돌려서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심지어 제 걱정이 아니라 아들의 아침밥과 아이 돌볼 사람이 없다는 게 주된 이유였지요. 정미야, 네 어머니. 이제 마음 좀 풀리셨어요? 너의 사과는 필요 없다. 제 차가운 대답에 며느리는 순간 할 말을 잃은 듯 했습니다. 네, 그게 무슨... 그리고 너의 남편 밥은 너가 그의 아내이니 너가 차려주면 되겠구나. 현준이도 너가 엄마이니 너가 챙기는 게 당연한 이치겠지. 어머니, 지금 저랑 말장난하세요? 제가 그걸 몰라서 전화했어요? 바쁜 사람한테 자꾸 왜 그러세요? 바쁜 사람은 나도 마찬가지다. 이제 내 인생 찾아서 나도 바쁘게 살아야 하거든. 그러니 앞으로는 이런 일로 전화하지 말아라. 너희 집안일은 너희가 알아서 해결하도록 해. 저는 제 말만 전하고는 가차없이 통화 종료 버튼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그 번호를 차단 목록에 추가해버렸어요.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평생을 며느리 눈치 보며 하고 싶은 말 한마디 제대로 못하고 살았는데 이렇게 하고 싶은 말을 다 하고 나니 10년 묵은 체증이 내려가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이번에는 아들 원구에게서 장문의 문자 메시지가 도착했습니다. 며느리와는 달리 구구절절 반성과 후회의 말이 담겨 있었어요. 엄마, 제가 다 잘못했어요. 정미한테 뭐라고 했는데도 말을 안 들어요. 제가 중간에서 역할을 잘했어야 했는데 죄송해요. 엄마 없으니까 집이 엉망이에요. 제발 집으로 돌아오세요. 하지만 그 문자의 끝에도 결국 엄마가 필요하다는 이기적인 속내가 숨어 있었지요. 내가 필요하다가 아니라 엄마의 역할이 필요하다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았습니다. 그동안의 정을 생각해서 마지막으로 제 입장을 분명히 전달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전화기를 들어 천천히 답장을 써내려갔습니다. 감정을 최대한 배제하고 사실만을 간결하게 전달하려고 노력했어요. 나를 찾을 생각 마라. 나는 이제 너희 인생에 관여하지 않을 생각이다. 청담동 상가 건물은 이미 부동산에 매물로 내놓았고 곧 정리될 것이다. 앞으로는 각자 인생 알아서 살아가자. 이것이 내 마지막 통보다. 전송 버튼을 누르는 제 손가락은 조금도 떨리지 않았습니다. 메시지를 보낸 직후 아들에게서 미친 듯이 전화가 걸려왔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대신 휴대전화의 전원을 완전히 꺼버렸습니다. 이제 모든 연결은 끊어졌습니다. 오롯이 저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때였어요. 며칠 뒤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제 예상이 맞았어요. 사모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사모님 건물에 관심을 보이는 분이 나타났습니다. 그냥 대충 찔러보는 사람이 아니라 자금력도 확실하고 매입 의사도 아주 강한 분입니다. 그래요? 잘 됐네요. 이번 주말에 직접 건물을 둘러보고 싶어 하는데 사모님께서도 함께 나오셔서 건물에 대해 설명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아무래도 주인분께서 직접 설명해 주시는 게 계약 성사율이 높아서요. 물론이지요. 약속 시간과 장소를 알려주세요.
저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오랫동안 기다려온 순간이었어요. 제 인생의 새로운 막을 열기 위한 첫 번째 관문이었지요. 약속 당일 저는 백화점에서 산 옷 중에 가장 점잖고 세련된 옷으로 갈아입고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제 건물 1층에 있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잠시 후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한 남자가 카페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40대 초반쯤으로 보이는 아주 반듯하고 예의 바른 인상의 남자였어요. 사모님, 이쪽은 이번에 건물을 보러 오신 이진우 대표님이십니다. 이쪽은 건물주이신 정춘자 사모님이시고요. 안녕하십니까, 사모님. 이진우라고 합니다.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그는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며 제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가볍게 목례를 하며 그를 마주 보았어요. 우리는 자리에 앉아 건물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이진우라는 남자는 건물의 역사부터 시작해서 제가 그동안 건물을 어떻게 관리해 왔는지 등 시시콜콜한 것들까지 물어보았어요. 저는 제가 아는 모든 것을 막힘없이 설명해 주었습니다. 건물을 지을 때 어떤 자재를 썼는지, 어떤 세입자들이 거쳐갔는지, 그리고 각 층의 장단점은 무엇인지. 제 건물을 다른 사람에게 파는 것은 처음이었지만 마치 제 자식을 좋은 곳에 입양 보내는 심정으로 성심성의껏 설명했습니다. 사모님께서 정말 애정을 갖고 건물을 관리하셨다는 게 느껴집니다. 요즘 이렇게 튼튼하고 관리가 잘 된 건물을 찾기가 쉽지 않은데 말입니다. 그의 칭찬에 괜히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건물 구석구석을 둘러보았습니다. 옥상 방수 상태부터 지하 보일러실까지 그는 아주 꼼꼼하게 건물을 확인했어요. 그리고 모든 확인을 마친 뒤 그는 제게 아주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사모님, 저는 이 건물이 아주 마음에 듭니다. 혹시 사모님께서 생각하고 계신 금액이 있으시다면 최대한 맞춰드릴 의향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옆에서 눈을 동그랗게 뜨는 것이 보였습니다. 보통은 매수인이 어떻게든 가격을 깎으려고 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는 오히려 제게 가격을 맞춰주겠다고 먼저 제안을 한 것이었지요. 저는 시세에 맞게 정당한 가격을 받고 싶을 뿐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 쪽에서 시세를 다시 한번 정확하게 파악해서 사모님께서 만족하실 만한 가격을 정식으로 제안 드리겠습니다. 그는 명함을 건네며 다시 한번 정중하게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가 떠난 뒤 부동산 중개인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제게 말했어요. 사모님, 거의 계약 성사된 거나 다름없습니다. 저분이 이 동네에서 소문난 큰손이에요. 한번 마음에 들면 돈을 아끼지 않는 분이라고요. 아마 조만간 좋은 소식이 있을 겁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마음을 애써 진정시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든 것이 제가 계획한 대로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었어요. 집으로 돌아오는 길, 저는 더 이상 외롭거나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 앞에 펼쳐질 새로운 인생에 대한 기대감으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이제 정말 아무도 저를 막을 수 없을 겁니다. 세상에 비밀은 없다고 했던가요? 제가 청담동 상가 건물을 매물로 내놓았다는 소문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아마도 건물의 입주해 있는 세입자들의 입을 통해 흘러나간 모양이었어요. 그들은 건물주가 바뀔지도 모른다는 사실에 불안감을 느끼고 만약을 대비해 아들인 원구의 연락처로 사실 확인을 했을 테지요. 며느리에게서 걸려왔던 전화가 끊긴 지 일주일쯤 지났을까요? 그날도 저는 새로 산 오디오로 클래식 음악을 들으며 여유로운 오후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현관문 쪽에서 쿵, 쿵, 쿵 하고
문을 부술 듯이 두드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안에 있는 거 다 알아요. 문 좀 열어보세요. 아들 원구의 고함 소리였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 인터폰 화면을 켰습니다. 화면 속에는 잔뜩 상기된 얼굴의 아들과 그 옆에서 팔짱을 낀 채 금방이라도 저를 잡아먹을 듯이 노려보는 며느리가 서 있었어요. 올 것이 왔구나 싶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 번 하고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차분한 목소리로 인터폰에 대고 말했습니다. 무슨 일이니? 이 시간에 예고도 없이. 예고? 엄마, 지금 우리한테 할 소리가 그거예요? 일단 문부터 열어요. 얼굴 보고 얘기해요. 할 말 있으면 거기서 해라. 너희를 이 집에 들릴 생각은 없으니. 제 단호한 대답에 아들은 잠시 할 말을 잃은 듯했고 옆에 있던 며느리가 참지 못하고 인터폰에 대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어머니, 저희한테 말 한마디 없이 어떻게 그 건물을 팔 생각을 하세요? 네, 그 건물 당연히 우리 원구 씨가 물려받아야 할 재산이잖아요. 어머니 노후는 저희가 책임질 건데 왜 그런 엄청난 일을 저희랑 상의도 없이 진행하세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서운함이나 걱정이 아니었어요. 오직 자신들의 몫이라고 생각했던 재산이 날아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과 탐욕만이 가득했습니다. 어머니 노후는 저희가 책임진다는 말은 평생 들어본 적도 없는 생전 처음 듣는 소리였습니다. 기가 막혀서 웃음이 나왔어요. 신정미, 너가 지금 무슨 말을 하는지 알고나 있니? 그 건물이 왜 너희 재산이야? 내 젊음을 바쳐 내 피땀으로 이룬 내 재산이다. 그리고 너희가 내 노후를 책임져? 화장실 바닥 안 닦았다고 나를 무자비하게 내쫓은 너희가 과연 그럴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니? 제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그 안에는 얼음장 같은 냉기가 서려 있었습니다. 제 반박에 며느리는 순간 말문이 막힌 듯 입술만 달싹거렸어요. 그 틈을 타 아들이 다급하게 끼어들었습니다. 엄마, 오해야. 정민은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다 잘못했으니까 일단 만나서 얘기로 풀어요. 네, 건물 파는 건 절대 안 돼요. 그건 우리 가족의 미래가 걸린 문제라고요. 가족의 미래. 저를 빼놓은 너희들만의 미래겠지요. 저는 더 이상 이 무의미한 대화를 이어갈 가치를 느끼지 못했습니다. 이들에게는 논리적인 설명도 감정적인 호소도 통하지 않을 겁니다. 오직 자신들의 이익에 반하는 행동에 대한 분노만이 존재할 뿐이었어요. 돌아가라. 너희와는 더 이상 할 얘기 없다. 한 번만 더 이렇게 찾아와서 소란 피우면 그때는 경찰에 주거침입으로 신고할 테니 그런 줄 알아라. 저는 그 말을 마지막으로 인터폰을 끊어버렸습니다. 밖에서 한동안 아들과 며느리가 번갈아가며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렸지만 저는 커튼을 치고 오디오 볼륨을 더 높였습니다. 모차르트의 피아노 협주곡이 집안 가득 울려 퍼졌어요. 시끄러운 소음 속에서도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하고 평화로웠습니다. 한참 뒤 밖이 조용해졌습니다. 창문 틈으로 살짝 내다보니 아들 부부가 포기한 듯 차를 타고 빌라를 빠져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그들이 돌아가고 난 뒤 저는 잠시 소파에 앉아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들의 방문은 제게 분노보다는 오히려 확신을 주었어요. 제 결정이 얼마나 옳았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었지요. 만약 제가 이대로 주저앉아 그들의 뜻대로 건물을 지키고 있었다면 저는 평생 그들의 재산 관리인으로 무급 가사도우미로 살다가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을 겁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불안감 때문이 아니었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느라 머릿속이 복잡했기 때문입니다.
건물을 팔고 나면 제 손에 쥐어질 수십억 원의 돈. 그 돈으로 무엇을 할 것인가? 평생 돈에 쪼들리며 살아왔기에 갑자기 생긴 큰 돈을 어떻게 관리해야 할지 막막하기도 했어요.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그 돈은 절대 아들 부부의 손에 넘어가서는 안 된다는 것이었지요. 다음 날 저는 이른 아침부터 외출 준비를 했습니다. 며칠 전 백화점에서 산 옷 중에 가장 화사한 색의 원피스를 꺼내 입고 옅은 화장도 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이 낯설었지만 기분은 좋았습니다. 제가 찾아간 곳은 법무법인 사무실이었습니다. 부동산 중개인이 소개해준 상속 및 재산 관련 분쟁을 전문으로 하는 곳이었어요. 사무실에서 만난 변호사는 생각보다 젊고 똑 부러지는 인상의 여성이었습니다. 저는 그녀에게 제 사정을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도 숨김없이 털어놓았어요. 아들 집에서 쫓겨난 이야기부터 건물을 팔기로 결심한 과정, 그리고 어제 아들 부부가 찾아와 버린 소동까지 전부요. 제 이야기를 듣는 내내 변호사는 진지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며 경청해 주었습니다. 어머님, 그동안 마음고생이 정말 심하셨겠어요. 정말 잘 결심하셨습니다. 그녀의 따뜻한 위로 한마디에 저도 모르게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낯선 타인에게서 받는 이해와 공감이 피를 나눈 자식에게서 받은 상처를 조금이나마 치유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제가 변호사님을 찾아온 이유는 앞으로 발생할지도 모를 법적인 문제에 대해 미리 대비하고 싶어서입니다. 아들 내외가 순순히 물러날 것 같지 않아요. 네, 맞습니다. 어머님 판단이 정확하십니다. 아마도 그들은 상속 재산 분할이나 심한 경우에는 어머님의 판단 능력을 문제 삼아 성년후견 개시, 심판 같은 것을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변호사의 입에서 나온 낯선 법률 용어들이 조금은 두려웠지만 저는 마음을 다잡고 물었습니다. 그럼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어머님 명의로 된 재산을 어머님께서 처분하시는 것은 지극히 정당한 권리 행사입니다. 그리고 제가 어머님과 대화를 나눠본 바로는 판단 능력에도 전혀 문제가 없으시고요. 다만 앞으로 그들이 어떤 행동을 할지 모르니 모든 상황에 철저히 대비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그날 변호사는 제게 앞으로의 대응 방안에 대해 아주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설명해 주었습니다. 건물 매매 계약 시 주의해야 할 점, 자금 관리 방법, 그리고 아들 부부가 법적인 소송을 걸어올 경우를 대비한 증거 수집 방법까지요. 저는 변호사에게 모든 법률적인 절차를 위임하기로 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든든한 아군을 얻은 기분이었어요. 사무실을 나오며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혼자서 싸우지 않겠다고. 법이라는 강력한 무기를 장착하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이 지긋지긋한 굴레를 완벽하게 끊어낼 것이라고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고 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을 되찾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었습니다. 빌딩 숲 사이로 보이는 하늘이 유난히 파랗고 높아 보였습니다. 마치 저의 미래처럼요. 변호사 사무실을 다녀온 후 제 마음은 놀랍도록 평온해졌습니다. 혼자라고 생각했던 싸움에 든든한 아군이 생긴 덕분이겠지요. 며칠 뒤 부동산 중개인과 이진우 대표에게서 다시 연락이 왔습니다. 그들이 제안한 가격은 제가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높은 금액이었어요. 부동산 중개인은 전화기 너머로 연신 사모님 대박입니다. 를 외쳐댔지만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그분들을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쓰고 싶군요. 약속은 강남의 한 호텔 커피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이번에는 제 옆에 든든한 최 변호사가 함께였지요. 미리 도착해 창가에 앉아 있으니 이진우 대표가 약속 시간보다 조금 일찍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저와 최 변호사를 발견하고는 환한 미소와 함께 다가와 정중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사모님, 변호사님, 먼저 와 계셨군요. 기다리시게 한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아닙니다. 이 대표님, 저희도 방금 도착했습니다. 최 변호사가 능숙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간단한 안부를 나눈 뒤 곧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이 건물을 매입하려는 이유에 대해 차분히 설명하기 시작했어요. 그는 젊은 IT 기업의 대표였고 사세가 확장되면서 직원들을 위한 새로운 사옥을 찾고 있었다고 합니다. 여러 건물을 둘러보았지만 사모님의 건물만큼 튼튼하고 정갈하게 관리된 곳은 없었습니다. 무엇보다 건물을 둘러보며 사모님께서 이 공간에 쏟으신 애정과 정성을 느낄 수 있었지요. 저희 직원들이 일할 공간인데 그런 좋은 기운이 있는 곳이었으면 했습니다. 그의 말에는 빈틈없는 사업가의 논리와 함께 따뜻한 진심이 담겨 있었어요. 저는 제 건물의 가치를 제대로 알아봐주는 그가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최 변호사는 준비해온 서류를 꺼내 계약서의 조항들을 하나하나 꼼꼼하게 짚어나갔습니다. 매매 대금의 액수, 지급 방식과 시기, 세입자 승계 문제 등 제가 혼자서는 미처 생각하지 못했을 법한 부분들까지 세심하게 챙겼지요. 이 대표 역시 자신의 변호사를 대동했지만 양측은 시종일관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이견 없이 합의를 이끌어냈습니다. 마침내 모든 조율이 끝나고 계약서에 도장을 찍는 순간이 왔습니다. 저는 가방에서 제 이름이 선명하게 새겨진 인감 도장을 꺼내 들었습니다. 붉은 인주를 꾹 묻혀 하얀 종이 위에 찍어내리는 순간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이 도장으로 혼인신고서를 썼고 원구의 출생신고서도 썼지요. 제 인생의 중요한 순간마다 이 도장이 함께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이 도장으로 과거의 굴레를 끊어내고 새로운 인생으로 나아가는 문을 열고 있었습니다. 계약이 성공적으로 체결되었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사모님. 이 대표가 먼저 손을 내밀어 악수를 청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맞잡으며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다는 안도감과 모든 것이 이제 시작이라는 설렘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이 대표는 식사를 대접하고 싶다고 했지만 저는 정중히 사양했습니다. 대신 그가 떠난 뒤 최 변호사와 함께 호텔 라운지에 남아 가벼운 축배를 들기로 했지요. 최 변호사는 제 잔에 맑은 샴페인을 채워주며 말했습니다.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어머님. 이제 정말 어머님 인생을 사실 준비가 되신 겁니다. 다 변호사님 덕분입니다. 저 혼자서는 엄두도 내지 못했을 거예요. 천만에요. 저는 어머님께서 용기를 내실 수 있도록 옆에서 조금 도와드렸을 뿐입니다. 진짜 대단한 건 어머님이세요. 우리는 잔을 부딪히며 서로의 노고를 격려했습니다. 창밖으로는 서울의 화려한 야경이 펼쳐져 있었고 라운지에는 감미로운 재즈 음악이 흐르고 있었어요. 평생을 시장 바닥과 부엌에서 보낸 저에게는 꿈과도 같은 풍경이었습니다. 한참 동안 최 변호사와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바로 옆 테이블에서 익숙한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 춘자 아니야? 정춘자. 고개를 돌리자 믿을 수 없는 얼굴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화려한 옷차림에 세련된 단발머리를 한 여인. 제 젊은 시절 한 동네에 살며 친자매처럼 가깝게 지냈던 친구 오경숙이었습니다. 경숙이는 저와는 정반대의 삶을 산 친구였어요.
부유한 사업가에게 시집가 평생 고생 한 번 안 하고 살았지요.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난 뒤에는 막대한 유산을 물려받아 세계 각지를 여행하며 자유롭게 살고 있다고 풍문으로만 들었는데 이런 곳에서 마주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경수가, 너가 어떻게 여기에? 내가 묻고 싶은 말이다, 얘. 너야말로 이런 데는 어쩐 일이야? 옆에 계신 분은 따님이니? 아주 미인이시다. 경숙이는 여전히 쾌활하고 거침없는 성격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를 제 변호사라고 소개했고 경숙이 역시 함께 있던 친구들을 소개해 주었습니다. 우리는 자연스럽게 테이블을 합쳤고 수십 년 만의 해후에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이야기꽃을 피웠습니다. 그런데 춘자, 너 정말 용케 나를 알아봤다. 나 이렇게 싹 뜯어 고쳤는데도 알아보는 걸 보면 우리가 보통 인연은 아닌가 봐. 경숙이는 자신의 얼굴을 가리키며 농담을 던졌습니다. 저는 그녀의 말에 웃으며 대답했어요. 얼굴은 변했어도 그 목소리랑 성격은 예전 그대로인데 내가 어떻게 못 알아보겠니? 한참을 웃고 떠들다가 경숙이가 조심스럽게 제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들 원구는 잘 있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그 질문에 제 얼굴이 순간 어두워지는 것을 그녀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경숙이는 눈치 빠르게 주변 친구들에게 잠시 자리를 비켜달라고 말한 뒤 제게 나지막이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구나? 저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제 치부를 드러내는 것 같아 부끄러웠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경숙이의 따뜻하고 신뢰감 있는 눈빛을 보자 저도 모르게 마음속 깊은 곳에 담아두었던 이야기들을 털어놓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에게 당했던 서름, 아들에 대한 배신감, 그리고 집을 나와 건물을 팔기로 결심하기까지의 모든 과정을요. 제 이야기가 길어질수록 경숙이의 표정은 점점 굳어갔습니다. 모든 이야기를 마쳤을 때 경숙이는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런 썩을 것들, 내가 그럴 줄 알았어. 너가 너무 착하고 물러서 문제야. 평생을 자식한테 다 퍼주니 그것들이 고마운 줄도 모르고 아주 너를 봉으로만 알았던 게지. 그녀는 제 일처럼 분노해 주었습니다. 그 모습에 저는 오히려 위로를 받았어요. 정말 잘 생각했다, 춘자야. 아주 잘했어. 그깟 자식들 다 필요 없어. 이제부터라도 너 인생을 찾아야지. 평생 고생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라도 헐헐 날아다니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야지. 안 그래? 경숙이의 전폭적인 지지에 저는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며 제게 여러 가지 실질적인 조언을 해주었어요. 혼자 사는 여자가 큰 돈을 쥐었을 때 조심해야 할 것들, 돈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방법,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돈을 잘 쓰는 방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돈이라는 건 말이야, 움켜쥐고만 있으면 그냥 종이 조각에 불과해. 그걸로 내 인생을 즐겁고 풍요롭게 만들어야 진짜 내 돈이 되는 거야. 너 혹시 요즘 뭐 배우거나 하는 거 있니? 아니, 그런 건 생각해 본 적도 없는데. 그럼 당장 시작해. 뭐든 좋아. 노래 교실도 좋고, 그림도 좋고, 춤도 좋고, 새로운 걸 배우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야 해. 그래야 딴 생각 안 하고 즐겁게 살 수 있어. 경숙이의 말은 제게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과거를 정리하고 돈을 되찾는 것에만 몰두했지, 정작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생각해 본 적이 없었어요. 그녀와의 만남은 제 인생의 두 번째 터닝 포인트가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경숙이의 조언에 따라 적극적으로 제2의 인생을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동네 문화센터에 등록했어요. 무슨 강좌를 들을까 한참을 고민하다가
평소 마음속으로 동경만 해왔던 서에 강좌를 신청했습니다. 첫 수업날 쭈뼛거리며 교실에 들어서자 저와 비슷한 연배의 수강생들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었어요. 하얀 화선지 위에 먹을 가라붓으로 첫 획을 긋는 순간 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꼈습니다. 정신을 집중해서 한자 한자 써내려가는 동안 제 머릿속을 가득 채웠던 온갖 번뇌와 시름이 사라지고 마음이 평온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수업이 끝난 후에는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칼국수를 사 먹으며 담소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그들은 제 과거에 대해 묻지 않았고 저 역시 그들의 사생활을 궁금해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그저 서예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통해 만난 동등한 친구일 뿐이었습니다. 새로운 인연은 예기치 않은 곳에서 계속 이어졌습니다. 주말에는 경수기를 따라 등산 동호회에도 나갔어요. 평생 산이라고는 동네 뒷산밖에 가본 적이 없던 제가 난생 처음으로 북한산에 올랐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오르고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정상에 올라 서울 시내를 한눈에 내려다보는 순간에 그 감격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었어요. 함께 땀 흘리며 산에 오른 사람들과 정상에서 나눠 먹는 김밥과 막걸리 맛은 그야말로 꿀맛이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하루하루가 쌓여갈수록 제 얼굴에서는 그늘이 거치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더 이상 저는 아들과 며느리의 배신에 상처받은 무기력한 늙은이가 아니었어요. 저는 제 인생의 주인이 되어 하루하루를 충실하게 살아가는 정춘자라는 이름의 한 인간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변화의 시작은 아주 작은 결심과 용기에서부터 비롯된 것이었지요. 건물 매매 잔금을 정산하는 날이 밝았습니다. 저는 최 변호사와 함께 은행으로 향했어요. 약속된 시간에 이진우 대표 측의 법무사가 도착했고 간단한 신원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제 통장으로 수십억 원에 달하는 거액이 입금되었습니다. 제 평생 만져본 적도 상상해 본 적도 없는 엄청난 액수였어요. 통장에 찍힌 0의 개수를 몇 번이고 세어보아도 실감이 나지 않았습니다. 사모님, 이제 이 돈은 온전히 사모님의 것입니다. 옆에 있던 최 변호사가 제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며 말했습니다. 저는 그제야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돈이 들어왔다는 기쁨보다는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났다는 해방감이 더 컸습니다. 이 돈은 단순한 화폐가 아니었어요. 제 젊음과 맞바꾼 대가이자 제 잃어버린 자존심을 되찾아준 훈장이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가장 먼저 한 일은 세금 처리였습니다. 최 변호사는 연결된 세무사와 함께 양도소득세를 비롯한 모든 세금을 한치의 오차도 없이 완벽하게 처리해 주었어요. 세금을 내고 나니 속이 다 후련했습니다. 국민으로서의 의무를 다했다는 생각에 괜히 뿌듯하기도 했고요. 이제 남은 것은 이 거대한 자금을 어떻게 안전하고 현명하게 관리하느냐 하는 문제였습니다. 최 변호사와 경숙이는 입을 모아 분산을 강조했어요. 한 곳에 돈을 몰아두는 것은 위험하니 여러 금융기관에 나누어 예치하고 일부는 안전한 채권이나 연금 상품에 투자하라고 조언했지요. 저는 그들의 조언에 따라 주거래 은행의 프라이빗 뱅킹 센터를 찾아갔습니다. 허름한 빌라에 사는 늙은이가 수십억 원의 자산가가 되어 나타나자 은행 직원들의 태도는 이전과 확연히 달랐습니다. 지점장이 직접 나와 저를 VIP 상담실로 안내했고 최고의 PB팀장이 제 자산 관리를 맡게 되었지요. 그는 제 투자 성향과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세심하게 물은 뒤 저를 위한 맞춤형 포트폴리오를 설계해 주었습니다. 저는 공격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수익을 원한다고 분명히 밝혔고 그는
제 의견을 존중하여 국채, 우량회사채, 그리고 원금이 보장되는 예금 상품 위주로 자금을 분산시켜 주었습니다. 모든 절차를 마치고 나니 제 인생에 아주 튼튼한 안전망이 생긴 기분이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자 다음으로 해결해야 할 과제는 주거 문제였습니다. 먼지 쌓인 낡은 빌라는 더 이상 제가 머물 곳이 아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혼자 넓은 아파트에 사는 것은 왠지 모르게 삭막하고 외로울 것 같았습니다. 그때 경숙이가 던졌던 말이 떠올랐어요. 춘자야, 너도 이제 나처럼 편하게 살아. 요즘은 돈만 있으면 호텔보다 더 좋은 시니어 타운이 얼마나 많은데. 밥 해주지, 청소해주지, 아프면 달려와주는 의료진도 있지. 그야말로 천국이 따로 없어. 처음에는 시니어 타운이라는 말이 낯설고 왠지 양로원 같은 느낌이 들어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경숙이가 보내준 몇몇 시니어 타운의 홍보 책자를 보고 나니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곳은 제가 생각했던 음울한 공간이 아니었습니다. 수영장, 피트니스 센터, 골프 연습장, 도서관, 영화관 등 온갖 편의시설을 갖춘 최고급 리조트에 가까웠지요. 저는 그 중에서 도심 접근성이 좋고 자연환경이 쾌적하기로 소문난 한 시니어 타운을 직접 방문해 보기로 했습니다. 경숙이와 함께 찾아간 그곳은 입구부터 철저한 보안 시스템을 자랑하고 있었어요. 잘 가꾸어진 정원을 지나 로비로 들어서자 호텔처럼 깔끔한 유니폼을 입은 직원들이 상냥하게 우리를 맞았습니다. 상담실장은 제 재정 상태와 건강 상태를 확인한 뒤 맞춤형으로 입주 상담을 진행해 주었습니다. 그리고는 직접 단지 곳곳을 안내해 주었지요. 넓고 쾌적한 레스토랑에서는 전문 영양사가 설계한 건강식이 매일 제공되고 피트니스 센터에서는 전문 트레이너가 개인별 맞춤 운동을 지도해 준다고 했습니다. 무엇보다 마음에 들었던 것은 단지 내에 병원이 입점해 있어 24시간 내내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이었어요. 나이가 들수록 가장 서러운 것이 아플 때 돌봐줄 사람 없는 것인데 그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는 곳이었지요. 저희 시니어 타운은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닙니다. 어르신들께서 활기차고 품위 있는 노후를 보내실 수 있도록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프리미엄 커뮤니티입니다. 상담실장의 자신감 넘치는 설명에 저는 마음이 완전히 기울었습니다. 제가 둘러본 집은 약 25평 정도의 크기로 혼자 살기에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공간이었어요. 남향으로 난 커다란 창밖으로는 푸른 숲이 그림처럼 펼쳐져 있었고 내부는 최신식 가전제품과 고급스러운 가구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입주 비용은 만만치 않았지만 제게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이었어요. 저 여기로 계약하겠습니다. 제 결정에 경숙이는 제 등짝을 후려치며 기뻐했습니다. 그래, 잘 생각했다, 친구야. 이제 우리 이웃사촌이네. 내가 여기 터줏대감이거든. 앞으로 내가 잘 챙겨줄게. 알고 보니 경숙이도 바로 옆동에 살고 있었던 겁니다. 이런 우연이 또 있을까요? 저는 그 자리에서 바로 입주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낡은 빌라를 처분하고 새로운 보금자리로 이사할 날짜까지 정하고 나니 정말로 새로운 인생이 시작된다는 것이 실감났습니다. 한편 제가 이렇게 착실하게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는 동안 아들 내외는 피가 마르는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모양입니다. 제가 건물을 팔았다는 사실은 등기부등본을 통해 금방 그들의 귀에 들어갔을 테지요. 어느 날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사모님, 별일 없으시죠? 다름이 아니라 아드님께서 저희 사무실에 몇 번이나 찾아오셨습니다. 사모님 연락처와 새로 이사 가신 곳을 알려달라고 난리를 치시더군요.
그래서 알려주셨나요? 에이, 제가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사모님께서 신신당부하셨는데요. 개인정보라 절대 알려줄 수 없다고 딱 잘라 말했습니다. 그랬더니 막무가내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려서 혼났습니다. 며느님이라는 분은 더하더군요. 그 돈이 어떤 돈인데 당신들이 뭔데 가로채냐며 눈을 부라리는데 무서워서 혼났습니다. 그들의 반응은 제 예상을 조금도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자신들의 통제하에 있던 부동산이라는 재산이 이제는 행방을 알 수 없는 현금으로 바뀌었다는 사실에 극도의 불안감과 분노를 느끼고 있는 것이겠지요. 자신들의 소나기에서 벗어난 돈을 되찾기 위해 이제 그들은 더욱 필사적으로 저를 찾아 헤맬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상상할 수 있는 가장 최악의 방법을 동원하려 들겠지요. 저는 중개인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전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들의 발악이 두렵지는 않았어요. 제게는 이제 든든한 변호사와 친구가 있었고 무엇보다 제 인생을 지켜내야 한다는 강한 의지가 있었으니까요. 그들이 어떤 수단을 쓰든 저는 더 이상 예전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하고만 있지는 않을 겁니다. 오히려 그들의 어리석은 행동은 제가 그들과의 인연을 완벽하게 끊어내는데 좋은 명분이 되어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저는 조용히 다음 단계를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폭풍이 몰려오기 전에 고요함, 바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이사하는 날, 하늘은 제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유난히 맑고 청명했습니다. 낡은 빌라에 남아있던 몇 안 되는 짐들은 이삿짐 센터 직원들에 의해 순식간에 정리되었어요. 자개장, 낡은 소파, 손때 묻은 살림살이들. 제 과거의 흔적들을 모두 버리고 저는 꼭 필요한 옷가지와 책 몇 권, 그리고 서예 도구만 챙겨 새로운 집으로 향했습니다. 시니어 타운의 제 새로운 보금자리는 햇살이 가득 들어오는 아늑한 공간이었습니다. 저는 며칠에 걸쳐 집을 꾸몄어요. 칙칙한 색의 가구 대신 밝고 화사한 색의 가구들을 들여놓았고 거실 벽에는 제가 직접 쓴 서예 작품을 걸었습니다. 일일시호일. 매일매일이 좋은 날이다라는 뜻의 이 글귀는 앞으로 제가 살아갈 인생의 좌우명이 될 것이었습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것은 생각보다 어렵지 않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창밖의 새소리를 들으며 잠에서 깼고 레스토랑에 내려가면 영양 만점의 맛있는 아침 식사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에는 피트니스 센터에서 가볍게 운동을 하거나 단지 내 산책로를 따라 걸으며 아침의 상쾌함을 만끽했지요. 오후에는 서예 수업에 가거나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녁에는 경숙이를 비롯한 새로운 친구들과 함께 영화를 보거나 다과를 즐기며 담소를 나누었고요. 제 인생에 이렇게 여유롭고 평화로운 시간이 있었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는 시니어 타운 게시판에 붙은 스마트폰 활용 강좌 수강생 모집 공고를 보게 되었습니다. 평소 기계치라 스마트폰으로는 전화나 문자 메시지 외에는 아무것도 할 줄 몰랐던 저였기에 잠시 망설여졌어요. 하지만 경숙이는 요즘 세상에 스마트폰도 못하면 바보 취급당한다며 제 등을 떠밀었습니다. 특히 SNS라는 건 꼭 배워야 해. 거기에 너 사는 모습을 자꾸 올려야 그 못된 것들이 보고 배 아파서 대굴대굴 구를 거 아니니. 경숙이의 짓궂은 말에 웃음이 터졌지만 틀린 말은 아니라고 생각했어요. 그들에게 제 소식을 알리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지요. 저는 용기를 내어 강좌에 등록했습니다. 강좌 첫날, 저는 강사의 설명에 따라 조심스럽게 SNS 계정이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프로필 사진으로는 백화점에서 산 가장 화사한 옷을 입고
활짝 웃고 있는 제 사진을 올렸지요. 그리고 첫 번째 게시물을 올렸습니다. 제가 사는 시니어 타운의 레스토랑에서 먹은 근사한 저녁 식사 사진이었어요. 사진과 함께 내 인생 최고의 만찬이라는 짧은 글도 덧붙였습니다. 별것 아닌 일이었지만 왠지 모를 뿌듯함과 해방감이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SNS의 재미에 푹 빠졌습니다. 새로 산 옷을 입고 찍은 사진, 친구들과 함께 등산 가서 찍은 풍경 사진, 서예, 시간에 쓴 제 작품 사진들을 꾸준히 올렸어요. 좋아요라는 버튼이 눌리고 댓글이 달리는 것이 신기하고 재미있었습니다. 제 SNS는 어느새 저의 행복한 일상을 기록하는 소중한 일기장이 되어가고 있었지요. 새로운 삶에 완벽하게 적응해 가던 어느 날, 저는 또 다른 도전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운전면허였어요. 평생 대중교통만 이용하며 살아왔기에 운전은 저와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의 일이라고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시니어 타운에 살다 보니 자유롭게 차를 몰고 쇼핑을 가거나 나들이를 가는 친구들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어요. 춘자야, 너도 한번 도전해봐. 요즘은 70대에도 면허 따는 사람 많아. 내가 아는 사람 중에는 80에 따신 분도 있다니까. 경수기의 부추김에 저는 결국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습니다. 하지만 도전은 생각보다 쉽지 않았어요. 젊은 사람들 틈에서 필기시험 공부를 하는 것도 낯설었고 무엇보다 실기시험이 문제였습니다. 엑셀과 브레이크는 자꾸 헷갈렸고 주차는 아무리 연습해도 늘지가 않았어요. 몇 번이나 포기하고 싶었지만 그때마다 이것도 못하면 앞으로 아무것도 못한다는 오기가 생겼습니다. 저는 젊은 수강생들보다 2배, 3배 더 노력했습니다. 새벽같이 학원에 나가 연습하고 밤늦게까지 필기시험 기출문제를 풀었지요. 그리고 마침내 3번의 도전 끝에 저는 당당히 운전면허증을 손에 쥘 수 있었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날, 저는 마치 세상을 다 가진 것처럼 기뻤습니다. 면허증을 따자마자 저는 경수기와 함께 자동차 매장으로 향했습니다. 크고 비싼 차는 필요 없었어요. 제게는 작고 안전하면서도 디자인이 예쁜 차면 충분했습니다. 한참을 둘러보다가 제 눈에 쏙 들어오는 빨간색 소형차를 발견했어요. 저는 망설임 없이 그 차를 계약했습니다. 며칠 뒤 제 이름으로 된 번호판을 단 빨간 자동차가 시니어 타운 주차장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운전석에 앉아 핸들을 잡았습니다. 제 인생의 첫 번째 자동차였어요. 벅차오르는 감정을 누르며 저는 옆자리에 경수기를 태우고 도로로 나섰습니다. 우리의 첫 번째 목적지는 동해 바다였습니다. 초보 운전이라 속도를 내지는 못했지만 제 손으로 직접 운전해서 떠나는 여행은 그 어떤 경험과도 비교할 수 없는 자유로움과 성취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우리는 해안도로를 따라 달리며 창문을 열고 시원한 바닷바람을 맞았어요. 라디오에서는 신나는 음악이 흘러나왔고 우리는 소녀들처럼 목청껏 노래를 따라 불렀습니다. 동해 바다에 도착해 우리는 횟집에 들어가 싱싱한 회와 매운탕을 시켜놓고 그동안의 회포를 풀었습니다. 춘자야, 너 지금 얼마나 행복해 보이는지 아니? 얼굴에서 빛이 난다. 빛이 나. 다 너 덕분이야, 경수가. 너 아니었으면 난 아직도 그 낡은 빌라에서 울고만 있었을 거야. 아니지. 다 너가 용기를 냈기 때문이야. 너는 원래 강한 여자였어. 잠시 잊고 있었을 뿐이지. 우리는 서로의 잔을 부딪히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날 저는 바다를 배경으로 제 빨간 자동차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렸습니다. 내 생의 첫 차, 그리고 최고의 친구와 함께한 여행. 초보 운전,
동해바다, 인생은 70부터 라는 해시태그와 함께요. 그 게시물에는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좋아요가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좋아요를 누른 사람들 중에는 분명 제 며느리 신정미와 연결된 누군가도 있었을 겁니다. 아니나 다를까 며칠 뒤 경숙이가 제게 흥미로운 소식을 전해주었습니다. 며느리와 같은 아파트에 사는 경숙이의 친구에게서 들은 이야기라고 했어요. 춘자야, 너네 며느리 말이야. 요즘 아주 미쳐서 날뛴다더라. 너 SNS를 어떻게 알았는지 매일같이 염탐하면서 길길이 날뛴대. 저 돈이 다 우리 돈인데 저 늙은이가 미쳐서 돈을 물 쓰듯 쓴다고 동네방네 떠들고 다닌다나 봐. 그 말을 들으니 통쾌한 웃음이 나왔습니다. 제 행복이 그들에게는 가장 큰 고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 아이러니했지요. 아들 녀석은 더 가관이래. 마누라 등살에 못 이겨서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다닌다더라. 회사에서도 멍하니 있다가 실수 연발해서 잘릴 위기라고 하던데. 아주 꼴 좋다, 꼴 좋아. 그들의 불행을 바란 것은 아니었지만 자업자득이라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들은 저를 쫓아내면 모든 것이 해결되고 제 재산을 온전히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겠지요. 하지만 그들의 탐욕은 결국 그들 자신을 파멸로 이끌고 있었습니다. 제 SNS는 그들의 탐욕에 불을 지피는 기폭제가 되었을 뿐입니다. 이제 그들은 이성을 잃고 더욱 무모하고 악랄한 방법을 생각하게 될 겁니다. 저는 그들이 어떤 카드를 꺼내 들지 이미 예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그 모든 것을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이 지긋지긋한 싸움의 마지막 라운드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제 행복한 일상이 SNS를 통해 세상에 알려질수록 아들 내외의 심기는 더욱 불편해지는 모양이었습니다. 직접적으로 저를 찾아와 행패를 부리는 것도 부동산이나 은행을 통해 제 정보를 알아내는 것도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그들은 결국 가장 비겁하고도 제게는 가장 아픈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바로 하나뿐인 손주, 현준이를 이용하는 것이었지요. 그날은 경숙이와 함께 시니어 타운 내의 온천에서 피로를 풀고 돌아와 갓 내린 향긋한 커피를 마시며 담소를 나누고 있을 때였습니다. 온몸의 긴장이 풀리고 나른한 행복감에 젖어 있을 때 제 휴대전화가 조용히 울렸어요. 화면에 뜬 것은 제게서 온갖 수모를 당하고 돌아간 며느리의 번호였습니다. 저는 또 무슨 헛소리를 하려는 건가 싶어 전화를 받지 않고 끊어버렸습니다. 하지만 곧바로 다시 전화가 걸려왔어요. 이번에도 받지 않자 잠시 후 문자 메시지 도착을 알리는 신호음이 울렸습니다. 어머니, 저 아니에요. 현준이가 할머니랑 통화하고 싶다고 울고불고 난리예요. 제발 전화 한 번만 받아주세요. 현준이가 저를 보고 싶어 한다는 말에 제 마음은 순간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깟 어른들의 싸움 때문에 아무것도 모르는 아이에게 상처를 주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죄책감이 들었어요. 그 어떤 공격에도 끄떡없던 제 마음이 현준이라는 세 글자 앞에서는 속수무책으로 흔들렸습니다. 갓난아기 때부터 제 손으로 업어 키운 아이입니다. 포동포동한 엉덩이를 토닥이며 자장가를 불러주고 첫걸음마를 떼었을 때 제 품에 와락 안기던 그 따스한 온기가 아직도 생생한데 그 아이가 저를 찾으며 온다는 말에 심장이 저며오는 것 같았습니다. 옆에서 제 표정을 살피던 경숙이가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왜 그래, 춘자야?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며느리한테서 문자가 왔는데 현준이가 나를 보고 싶어 한다네. 뻔하지. 애를 앞세워서 너 마음 약해지게 만들려는 수작이야. 독하게 마음먹어, 춘자야. 여기서 무너지면 또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야. 절대 넘어가면 안 돼.
경숙이의 말에 머리로는 동의했지만 마음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를 찾으며 울고 있을 손주 녀석의 얼굴이 눈앞에 어른거려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저는 결국 경숙이의 만류를 뿌리치고 며느리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가 몇 번 가기도 전에 며느리가 다급하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세요? 어머니, 현준이 바꿔줘. 제 차가운 목소리에 며느리는 잠시 머뭇거리는 듯 했지만 이내 현준아, 할머니다. 얼른 전화 받아. 하고 소리치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수화기 너머로 아이의 앳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할머니? 그래, 현준아. 할머니다. 우리 강아지 잘 있었어? 아이의 목소리를 듣는 순간 저도 모르게 목이 메었습니다. 애써 감정을 추스르며 다정하게 말을 건넸지만 아이는 대답 없이 훌쩍이기만 했습니다. 아이의 서툰 울음소리가 제 심장을 바늘로 콕콕 쑤시는 듯 아파왔습니다. 현준아, 왜 울어? 누가 우리 현준이 혼냈어? 응? 할머니 보고 싶어요. 할머니, 어디 갔어요? 왜 우리 집에 안 와요? 할머니가 끓여주던 계란찜 먹고 싶어요. 아이가 우리가 함께했던 소소한 추억을 꺼내는 순간 저는 와르르 무너져 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제가 끓여주던 보드라운 계란찜을 좋아해서 밥 한 그릇을 뚝딱 비우고는 배를 통통 두드리며 제 무릎에 눕던 아이였습니다. 그 소박한 행복마저 제가 빼앗아 버린 것 같아 죄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할머니가 요즘 좀 바빠서 그랬어. 미안해, 현준아. 할미가 우리 현준이 보고 싶지 않아서 그런 거 절대 아니야. 거짓말. 엄마가 그랬어요. 할머니가 이제 우리 싫어서 집 나갔다고. 할머니, 내가 뭐 잘못했어요? 내가 유치원에서 친구랑 싸워서 화났어요? 아니면 밥 먹을 때 김치 안 먹어서 그래요? 이제 김치도 잘 먹을게요, 할머니. 제발 집에 와요. 어린아이에게 대체 무슨 말을 한 건지. 제 부재의 원인을 아이 탓으로 돌린 며느리의 악랄함에 치가 떨렸습니다. 저는 아이를 달래기 위해 애썼어요. 아니야, 현준아. 너 때문 아니야. 우리 현준이는 세상에서 제일 착하고 예쁜 아이야. 절대 너가 뭐 잘못해서 그런 거 아니니까 그런 생각하지 마. 할머니는 세상에서 우리 현준이를 제일 사랑해. 한참 동안 아이를 달래고 있을 때였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어요. 제가 잠시 말을 멈춘 그 찰나의 순간에 수화기 너머로 며느리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새어나왔습니다. 그렇게 말하랬지. 할머니한테 장난감 사달라고 하라고. 제일 비싼 거. 그 소리를 듣는 순간 아이를 향한 애틋함으로 뜨거웠던 제 심장이 얼음물이라도 맞은 듯 차갑게 식어내렸습니다. 세상에, 그들은 아이의 순수한 그리움마저 돈을 얻어내기 위한 도구로 이용하고 있었던 겁니다. 정신이 번쩍 들었어요. 여기서 제가 감정에 휩쓸려 무너지면 그들의 의도대로 끌려다니게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잠시나마 흔들렸던 제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졌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한번 하고 다시 다정한 할머니의 목소리로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현준아, 할머니가 우리 현준이 말 잘 들으면 나중에 아주 크고 멋진 로봇 사줄게. 그러니까 밥 잘 먹고 엄마 아빠 말씀 잘 듣고 있어야 해. 알았지? 정말요? 진짜 사줄 거예요? 그럼 진짜지. 할미가 곧 연락할게. 이제 그만 울고 엄마 바꿔줄래? 저는 아이와의 통화를 끝내고 며느리가 전화를 받자마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신정미, 너는 정말 인간으로서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었다. 네, 어머니, 그게 무슨... 어디서 순진한 아이를
방패막이로 내세워서 수작을 부려. 너의 그 더러운 속내가 방금 전화기 너머로 다 들렸으니 더 이상 연극은 그만두려무나. 제 말에 며느리는 당황한 듯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 통화 내용을 고스란히 녹음해 두었지요. 언젠가 이 녹음 파일이 그들의 발목을 잡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될 것이라고 직감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마지막 발악은 제가 짐작했던 그대로였습니다. 그들은 법을 이용해 저를 올가매려 들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법원으로부터 두툼한 등기후 편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성년후견 개시 심판 청구서. 청구인은 아들 박원구, 사건 본인은 바로 저 정춘자였습니다. 차가운 서류의 글자들이 제 눈앞에서 춤을 추는 것 같았습니다. 아들이 제 배 아파 낳은 자식이 저를 정신 나간 노인으로 모라법원의 관리를 받게 해달라고 소송을 낸 것이었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깊은 허탈감과 배신감에 온몸에 힘이 쭉 빠졌습니다. 평생을 자식만을 위해 살아온 결과가 고작 이것이라니. 제 인생 전체가 부정당하는 기분이었습니다. 하지만 슬픔과 절망에 빠져 있을 수만은 없었어요. 이대로 무너지면 저는 정말 아들 녀석의 말대로 판단 능력이 없는 노인이 되어 남은 인생을 비참하게 살아가게 될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저는 곧바로 최 변호사에게 연락했고 그녀의 조언에 따라 차분히 법정 싸움을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대학병원 신경정신과를 찾아가 정밀 검사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제 인지 능력 검사 결과를 보며 어머님 같은 분을 보고 정신 능력이 결여됐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정신 상태를 먼저 검사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라며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독립적인 의사결정 및 재산 관리에 전혀 문제가 없음이라는 명확한 소견서는 제게 첫 번째 무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다음으로는 제 일상을 증명할 자료들을 모았습니다. 시니어 타운의 각종 강좌 수강증과 출석부, 동호회 활동 사진, 그리고 무엇보다 저의 행복한 일장이 고스란히 담겨 있는 SNS 기록들을 모두 출력했어요. 제 SNS는 단순한 일기장을 넘어 제가 얼마나 주체적이고 활기찬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가장 생생한 증거 자료가 되었습니다. 제가 법정 싸움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은 금방 친구들에게도 알려졌습니다. 경숙이는 제 소식을 듣자마자 한달음에 달려와 제 손을 잡고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춘자야, 내가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SNS 하라고 부추겨서 일이 이렇게 된 것 같아. 아니야, 경숙아. 너 때문이 아니야. 어차피 그들은 어떻게든 트집을 잡았을 거야. 오히려 너 덕분에 내가 이렇게 행복하게 사는 모습을 증거로 남길 수 있게 됐으니 고마워해야 할 일이지. 경숙이는 자신의 일처럼 분노하며 내가 법정에 증인으로 나가서 그 못된 것들의 실체를 다 까발려 주겠다고 소리쳤습니다. 서예 동호회 친구들과 등산 동호회 회원들도 저를 돕기 위해 나섰습니다. 그들은 자발적으로 탄원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어요. 정춘자님은 저희 동호회에서 가장 열정적이고 현명하신 분입니다. 정춘자님의 판단력을 의심하는 것은 그녀를 모욕하는 일입니다. 등 저희 평소 생활 모습을 증명하는 진솔한 내용들이 탄원서를 가득 채웠습니다. 수십 명의 친구들이 서명한 탄원서를 받아들었을 때 저는 뜨거운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피를 나눈 자식에게는 버림받았지만 제 곁에는 이렇게나 좋은 친구들이 있다는 사실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드디어 첫 신문기일이 밝았습니다. 법원으로 향하는 제 마음은 이상할 정도로 차분했어요. 법정 복도에서 마주친 아들은 저와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숙였고 며느리는 오히려 저를 똑바로 쳐다보며
경멸과 조소가 뒤섞인 미소를 지어 보였습니다. 그들의 뻔뻔한 모습에 마지막까지 남아있던 일말의 연민마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재판이 시작되고 청구인인 아들 박원구가 먼저 증인석에 섰습니다. 아들은 눈물을 글썽이며 제가 고령으로 판단 능력이 흐려져 재산을 탕진할까봐 걱정되어 이 자리에 섰노라고 오직 어머니를 보호하기 위함이라고 열변을 토했습니다. 그 뻔뻔한 연기에 방청석에서는 작은 탄식이 흘러나왔어요. 다음으로 증인석에 선 것은 며느리 신정미였습니다. 그녀의 증언은 아들보다 훨씬 더 공격적이고 노골적이었습니다. 저희 시어머니는 원래 돈밖에 모르시는 분입니다. 저희에게는 생활비 한 푼 안 주시면서 자신을 위해서는 수백만 원짜리 옷을 사 입고 외제차를 굴리며 돈을 물쓰듯 쓰고 계십니다. 그녀의 거짓말이 이어질수록 재판장의 미간에는 희미한 주름이 잡히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최 변호사의 반대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증인, 방금 시어머니께서 증인에게 생활비 한 푼 안 주셨다고 하셨지요? 네, 맞습니다. 그럼 이 계좌 이체 내역은 무엇입니까? 최 변호사는 스크린에 지난 10년간 제가 아들 내외의 계좌로 꾸준히 이체해준 내역을 띄웠습니다. 아파트 전세금, 원구의 사업자금, 현준이의 유치원비까지 액수는 수억 원에 달했습니다. 화면을 본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이건 어머니가 좋아서 주신 거지 생활비가 아닙니다. 증여라고요, 증여. 증여든 생활비든 어쨌든 한 푼도 받지 않았다는 증인의 증언은 명백한 위증입니다. 그렇죠? 최 변호사의 날카로운 지적에 며느리는 입술만 깨물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최 변호사는 공격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며느리는 이성을 잃고 감정적인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어머니는 저희를 무시하고 저희 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했습니다. 저렇게 사치와 낭비를 일삼는 사람이 어떻게 정상입니까? 판단 능력이 없는 게 분명합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최 변호사는 기다렸다는 듯이 재판장을 향해 정중하게 말했습니다. 재판장님, 증인이 주장하는 사치와 낭비 그리고 시어머니의 정신 상태와 관련하여 아주 중요한 증거를 하나 제출하고자 합니다. 최 변호사는 준비해온 녹음 파일을 재생했습니다. 법정 안에는 며느리가 제게 전화해서 아이를 앞세워 연극을 하다가 제게 들통났을 때에 그 대화가 고스란히 울려 퍼졌습니다. 아이에게 장난감 사달라고 하라고 코치하는 목소리까지. 녹음이 끝나자 법정 안은 물을 끼얹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며느리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려 덜덜 떨고 있었고 아들은 아예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방청석에서는 혀를 차는 소리와 함께 어떻게 저럴 수가 있나 하는 수군거림이 터져 나왔습니다. 최 변호사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제가 준비한 모든 증거들을 차례대로 제출했습니다. 대학병원의 정밀 검사 소견서, PB팀장의 자산관리 보고서, 시니어 타운에서의 활기찬 생활을 담은 수십 장의 사진과 동영상, 그리고 수십 명의 친구들이 정성껏 써준 탄원서까지. 증거들이 하나씩 제시될 때마다 재판장의 표정은 점점 더 확신에 차갔고 아들 내외의 얼굴은 잿빛으로 변해갔습니다. 모든 증거 제출이 끝나고 최 변호사는 최후 변론을 시작했습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본질은 어머니에 대한 걱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어머니의 재산에 대한 탐욕입니다. 청구인들은 평생을 헌신한 어머니를 스스로 내쫓고 그 어머니가 자신의 인생을 되찾으려 하자 이제는 어머니를 정신병자로 몰아 모든 것을 빼앗으려 하고 있습니다. 피후견인 정춘자님은 그 누구보다 현명하고 강인하신 분입니다. 부디
한 인간으로서의 존엄성과 행복을 추구할 그녀의 당연한 권리를 지켜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최후 변론이 끝나자 재판장은 저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연민과 함께 존중의 의미가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재판장은 잠시 서류를 검토하더니 나지막하지만 단호한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판결을 선고하겠습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였습니다. 청구인 박원구의 사건 본인 정춘자에 대한 성년 의견 개시, 심판 청구를 기각한다. 기각이라는 단어가 제 귀에 들리는 순간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재판장은 판결을 계속해서 읽어내려갔습니다. 재판부가 제출된 모든 증거를 검토한 결과 사건 본인 정춘자는 독립적인 재산 관리 및 신상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기에 충분한 정신적 능력을 보유하고 있음이 명백하다. 오히려 청구인 박원구와 그의 처 신정민은 사건 본인의 재산을 탐하여 부당한 소송을 제기하고 미성년 자녀를 이용하여 사건 본인을 기망하려 하는 등 부모에 대한 윤리를 저버린 행위를 일삼았다. 이는 후견인 제도의 취지를 악용한 것으로 재판부는 깊은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재판장의 단호한 목소리는 법정 안을 가득 메웠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판결이 아니었어요. 아들 내외의 탐욕에 대한 준엄한 꾸짖음이자 저의 명예를 되찾아준 명쾌한 선언이었습니다. 판결이 끝나자 방청석에 앉아있던 경숙이와 친구들이 저를 향해 박수를 쳐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을 향해 고개를 숙여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아들 내외는 판결이 선고되자마자 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받으며 꽁무니를 빼 도망치듯 법정을 빠져나갔습니다. 법정을 나오자 맑고 상쾌한 공기가 저를 맞았습니다. 길고 길었던 싸움이 드디어 끝난 것입니다. 최 변호사와 경숙이는 제 손을 잡고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몇 번이고 고맙다는 인사를 전했어요. 하지만 저는 여기서 멈출 생각이 없었습니다. 이긴 것에 만족하고 어설픈 용서를 베풀 생각은 추호도 없었어요. 그들과의 악연을 이번 기회에 법적으로 그리고 감정적으로 완벽하게 끊어내야만 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최 변호사를 통해 아들 내외에게 마지막 서류를 보냈습니다. 그것은 상속 재산 포기 및 부양 의무 면제 각서였습니다. 그 각서에는 향후 정춘자의 재산에 대해 일체의 상속권을 포기하며 정춘자 또한 자녀에 대한 부양 의무를 면제받는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지요. 그리고 각서와 함께 한 통의 서신을 동봉했습니다. 이 각서에 서명하지 않을 경우 나는 너희를 상대로 과거 10년간 내가 지원해준 모든 자금에 대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을 제기할 것이다. 또한 너희가 법정에서 위증한 것에 대해 위증죄로 고소할 것이며 너희의 직장과 너희가 사는 아파트에 이 모든 사실을 알리는 대자보를 붙일 것이다. 선택은 너희의 몫이다. 이것은 그들에게 내미는 마지막 동아줄이자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제 제안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며칠을 고민하던 아들 내외는 결국 변호사 사무실을 통해 도장이 찍힌 각서를 보내왔습니다. 너덜너덜해진 종이 위에는 그들의 탐욕과 패배가 선명하게 새겨져 있었습니다. 모든 법적인 절차가 끝나자 제 마음에는 이루 말할 수 없는 평화가 찾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완전한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인가? 저는 더 이상 고민하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저를 억누르고 있던 모든 짐을 내려놓았으니 이제는 훨훨 날아다닐 일만 남았지요. 저는 가장 먼저 유언장을 새로 작성했습니다. 제 전 재산의 절반은
제 곁을 든든하게 지켜준 친구 경숙이와 저를 도와준 여러 사람들의 이름으로 사회의 어려운 이웃을 위해 쓰이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절반 중 일부는 손주인 현준이가 30살이 되는 해에 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단 부모의 동의나 간섭 없이 오직 현준이 혼자의 힘으로 수령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지요. 아이가 올바르게 성장하여 부모의 탐욕을 배우지 않기를 바라는 제 마지막 바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남은 모든 재산은 오직 저 자신을 위해 쓰기로 결심했습니다. 평생 가보고 싶었지만 꿈도 꾸지 못했던 곳들을 여행하고 먹고 싶었던 음식들을 마음껏 먹고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원 없이 배우면서 살기로요. 모든 정리를 마친 어느 화창한 봄날, 저는 경숙이와 함께 인천항 여객터미널에 섰습니다. 우리의 앞에는 지중해를 시작으로 세계 일주를 떠나는 거대한 크루즈선이 위용을 뽐내고 있었어요. 춘자야, 준비됐니? 이제 진짜로 떠나는 거야. 경숙이가 아이처럼 들떠서 제 팔짱을 꼈습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그럼 준비됐고 말고. 내 인생은 이제부터 시작인데. 우리는 수많은 사람들의 환송을 받으며 크루즈에 올랐습니다. 백고동 소리가 길게 울려 퍼지고 거대한 배가 서서히 항구를 떠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난간에 기댄 채 점점 멀어지는 대한민국의 땅을 바라보았습니다. 제 과거와 슬픔, 아픔이 모두 저 멀리 남겨지는 기분이었습니다. 시원한 바닷바람이 제 머리카락을 기분 좋게 흩날렸습니다. 제 옆에 선 경숙이가 말했어요. 저 바다 좀 봐. 정말 넓고 푸르다. 우리 인생도 저 바다처럼 펼쳐질 거야. 저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눈앞에 펼쳐진 것은 망망대해였지만 조금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슴 벅찬 설렘과 기대로 가득했지요. 화장실 바닥의 물기 때문에 시작되었던 제 인생의 거대한 폭풍은 이제 저를 더 넓고 자유로운 세상으로 이끄는 순풍이 되어주고 있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고 크게 심호흡을 했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바로 나다. 저는 그렇게 제 인생의 진짜 항해를 시작하고 있습니다.